네, 이번 순서는 유희정 기자의 취재 수첩입니다. 고리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겠다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결정에 원전 주변 지자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위험한 이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면 어디든지 이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헤매고 있는 건지 이 문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사용 후 핵연료에는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를 해서 영구 폐기하는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은 핵연료에 남아있는 이 방사성 물질을 다시 모아다가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 재활용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그 원자력 발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연료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는 100%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우라늄의 원소 기호는 같은데 질량이 다른 게 조금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지만 일단은 우라늄 한 가지를 사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거를 원전에 들어가서 이걸 한 최대 5년 정도까지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연료로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이나 물질이 남아는 있는데 효율이 떨어져서 더 못 쓰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사용 후 핵연료에는 방사성 물질이 아예 다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당 부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라늄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사용되지 않은 우라늄의 일부가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이란 건 기본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물질의 핵분열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거를 전기로 바꾸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핵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 같은 물질이 그래요. 원래 우리가 집어넣을 때는 우라늄만 넣었는데 나중에 사용 후 핵연료에서는 한 1% 정도가 플루토늄이 나오게 됩니다. 우라늄 238이나 235라는 이제 물질이 들어갔는데 이게 다른 방식의 우라늄으로 바뀌었다가 핵적인 결합을 하면서 플루토늄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 우라늄도 남아있고 플루토늄도 있고 하니까 이거 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재활용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용 후 핵연료의 양 자체가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영구 처분해야 될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가 보관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다음에 원전에 들어가는 우라늄 원료를 우리가 완벽하게 사용하지 못한 채로 뽑아낸다고 했는데 거기서 다시 우라늄을 걷어내서 재사용한다면 원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무기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폐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플루토늄 그 자체가 핵무기의 이제 원료로 사용이 되죠. 그다음에 우라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원전에서 우라늄이 핵분열을 일으키다가 플루토늄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인공적인 과정으로 통해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라늄의 일부도 플루토늄 생산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 그 북한에서 핵 개발을 계속하다가 2000년대 이제 핵무기 개발을 성공시켰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역시 사용 후 핵연료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그게 뭐 비용이 드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군사적이고 안보적인 문제로 제한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과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거상 원칙적으로 지금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제조약으로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써도 좋다고 허용받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게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같이 정말 극소수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현재로서는 아니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강대국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허용을 받은 건데 그러면 이제 플루토늄이라는 것이 이제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외하면 이 핵 연료를 재사용하는 게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이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그 말씀하신 군사적 안보적 문제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핵무기를 만드는 직접적인 재료가 플루토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거 재사용했다가 잘못하면 이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가동하는 국가예요. 90기가 넘거든요. 미국에 있는 원전이. 그럼 거기서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의 양이 엄청날 텐데 1977년 이후에는 미국이 자국 내에서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할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냉전 시기였잖아요. 이 시기에 계속해서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계속 플루토늄을 만들고 쌓아가고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을 계속 높여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방 세계랑 러시아 쪽에 이제 군사적인 위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던 시기에 너무 이게 위험하니까 이런 결정을 내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처리를 계속 한다는 거는 그게 어떤 국가가 됐든 간에 다른 나라들이 저 나라 저러다가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국제사회의 긴장이나 최후에는 제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사용 후 해결료를 재활용하는 게 대안이 맞는지 100%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아까 앞에서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하는 거에 가장 좋은 점이 사용 후 해결료를 그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재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라늄이나 그 우라늄이 바뀐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채굴해서 뽑아내는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값이 있을 거고요. 재처리한 우라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용하는 가격이 있을 때 지금은 자연 상태에 있는 거 갖다 쓰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훨씬 싸다.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자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다른 물질 플루토늄을 무기 말고 다른 걸로 쓸 수는 없겠느냐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도 어쨌거나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우라늄처럼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경제성이 많이 확보되지 않고 플루토늄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원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핵무기에 사용하는 건 당연히 경제성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죠. 심지어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핵무기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미국이랑 러시아인데 여기조차도 보유량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쓰는 방법 같은 게 없는데 신규 원전 건설에도 굉장히 반대 여론이 심한 데다가 이거는 생각보다 원전을 지금 많이 짓지도 않고 있고 그만큼 수요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재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도 사용할 곳이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비용이 엄청 비싸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목적 외에 군사적인 목적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이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1977년 이후에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를 봐도 이 핵무기라는 것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상대 국가를 자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지금 재처리를 허용받은 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이에요.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처리를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온 겁니까? 사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를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은 핵무기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본과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플루토늄으로 재처리를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제한을 겪고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원전의 전기 생산량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용 후 해결료를 계속해서 재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계속 부단하게 협상을 해갔고 1988년에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처리를 해서 써도 되겠다라고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재처리를 한다면 이 플루토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플루토늄을 원전에 활용하는 기술이죠. 현재의 플루토늄을 원전에 활용하는 기술은 보통 우라늄
우라늄이랑 플루토늄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연료봉 자체가 들어갈 때 그렇게 사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원자로를 사용하고 실제로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플루토늄을 우라늄이랑 섞어서 사용했던 원자로가 지난 2011년에 대지진으로 폭발 사고를 일으켰던 후쿠시마 원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연료로 플루토늄을 쓰는지 우라늄을 쓰는지 이런 건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지진이 일어난 게 문제였고 그랬죠. 원전의 방호 시설 자체가 그 정도의 지진과 쓰나미를 견딜 정도의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그렇죠. 그렇지만 일본 내에서의 여론을 생각해 보세요. 원전이 폭발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오염물질이 나왔는데 그게 플루토늄을 쓰던 원전이었대. 라고 하면 신규 원전을 공급하거나 건설할 때 플루토늄을 쓴다 그러면 사실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발전소를 늘리는 거에 제동이 지금 걸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플루토늄을 소비할 수 있는 원전이 지금 제한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나머지 원전을 가동하고 재처리를 하면서 플루토늄은 계속 쌓여가고 이거를 쓸 곳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안 쓰고 정확히는 못 쓰고 남아있는 플루토늄 양이 얼마나 되냐라고 계산해 봤더니 지난 2018년의 통계가 최신 통계인데 47톤입니다. 이게 사실 잘 감이 안 오시는 내용일 텐데 같은 기간에 미국에서 모든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플루토늄들이 일부 탑재돼가 있겠죠. 그걸 전부 다 합치면 38톤입니다. 훨씬 많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일본에서 계속해서 재처리를 하고 쓰지도 않는 플루토늄을 농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인근 국가들이 계속해서 경계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 의심스러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방식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뭐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갔던 시기나 재생산하는 공장에 시설을 허가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그 시설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가를 내리고 법원에서 재판이 승인이 되고 이런 과정이 아베 정권 당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특히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일본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플루토늄이 그 정도로 민감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재처리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이 사례를 봐도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일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국가잖아요. 그렇죠.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 플루토늄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재처리가 답이 아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위험한 것도 있고 경제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이 영구 저장 이게 폐기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만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봐서 찾아봤는데 사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딱히 이게 공식적으로 해답을 찾은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원전을 운영하고 가동하고 있는 국가가 32곳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 완벽하게 100% 확정한 국가는 10곳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22개는 뭐 하고 있느냐? 이른바 관망 정책이라는 걸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기가 해당되는데요. 지금 사용 후 해결료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그게 재처리가 될지, 영구 저장이 될지, 영구 저장이라면 어디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결정해 놓지 않은 채로 이거를 중간 저장만 해놓은 채 기다리고 기술이 개발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다려서 나중에 결정하겠다라고 최종 결정 방식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좋아 관망이지 우리나라 상황이랑 다 똑같아요. 대부분은 영구 저장 쪽을 택했다가 이 장소를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미봉책으로 소위 말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계속 중간 저장만 하면서 쌓아놓고 있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정도입니다. 앞에서 제가 원전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동하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영구 저장 시설도 없지만 중간 저장 시설조차도 확정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보관해요? 그냥 원전 안에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원전 안에다가? 네, 원전 부지에다가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부지 바깥으로 이거를 빼는 얘기도 했었는데 주민들 반대나 이런 것들이 심해가고 여기도 진행을 못한 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다음으로 원전을 많이 가동하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여기가 56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50%를 차지하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유럽의 전기 공급에서 상당 부분을 이 원전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도 중간 저장 시설은 있는데 영구 처분 시설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근데 원전은 계속 가동하니까 또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구 처분하고 저장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건 사실상 그 사용 후 해결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누출의 위험을
사실상 영원히 떠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나라도 뚜렷하게 답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예.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은 일찌감치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입니다. 유럽에서도 다른 국가보다 빨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동을 이미 안 한 지가 제법 됐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조차도 아직까지도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거를 원전 안에서 이제 저장하기엔 자리가 모자라니까 그 인근의 바깥 시설에다가 이제 중간 저장 시설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대요. 네. 그래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영구 처분을 확정한 나라, 예. 10개 나라라고 했죠? 예.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이 중에서 뭐 핀란드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저장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방식을 확정한 거는 10개 정도인데요. 주로 북유럽이네요. 예, 그렇기는 한데 영구 저장 시설을 여기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짓겠다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한 나라는 핀란드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네요. 예, 그러면. 딱 한 곳입니다. 예,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원전을 4곳 운영하고 있어요. 4곳. 우리나라보다도 사실 운영 규모가 적은데 예. 영구 저장 시설은 우리보다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어요. 그 핀란드 남서쪽 헬싱키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 곳인데 예. 여기에 에우라요키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영구 저장 시설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섬이 기반이 화강암으로 좀 안전한 집안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예. 기존의 원전도 가동을 하고 있던 곳인데 안전성이 확보된 곳이니까 여기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은 지하 500m를 파고 내려갑니다. 500m? 그런데 이거를 500m를 수직으로 파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예. 지그재그로 파고 내려가면서 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00m 지점까지 내려가려면 직선거리로 이동하는 거 거의 5km 가까이 돼요. 그렇게 긴 거리를 통로를 통해서 내려간 다음에 그 지하 500m 지역에다가 마치 이렇게 씨앗을 심듯이 쭉 이렇게 깔아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 거기를 이제 문을 닫고 나중에 나와서 그 500m 구간을 막아버리는 것을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500m 구간에다가 방사능 폐기물을 다 쌓아놓고 나온 다음에는 예. 지금 얘기하는 거로 2100년 정도면 포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리고 문 닫고 나온 다음부터 10만 년 동안 인간 사회로부터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경된 상태로 보관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10만 년이요? 예, 사용 후 해결료를 포함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서 나오는 그 방사선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사선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 정도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그 10만 년 동안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년 동안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시설을 만들어서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10만 년이라고 하면 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렇죠. 이거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인류를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는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 말고 사실 역사 이전의 선사시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이 선사시대를 포함해서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해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역사의 기간이 한 10만 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명사회가 했던 기간은 굉장히 그중에서 짧고요. 우리가 문명사회를 이룩하지 못한 시간을 포함해서 그 정도인데 지금부터 그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안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10만 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특히 선사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별로 없죠. 추측을 할 뿐이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500m 밑에다가 폐기한 이 방사성 폐기물을 네. 10만 년 후에 우리의 후세들이 발견하고 이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발견이 안 되는 게 목표겠죠. 그런가요? 네. 예. 일단 인간의 머리로 사실 생각하기에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10만 년 후에 혹은 10만 년 저장하는 기간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인간이 너무 똑똑해져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이유로 인류의 문명이 끊겨서 인류의 문명이 지금과는 다른 수준으로 바뀌었거나 퇴보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영화 혹성 탈출처럼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라거나 문명의 체계가 한번 끊긴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뭐 예를 들어 새로운 문명이 생겼다거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없죠. 거잖아요. 예. 10만 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돼서 완벽하게 끊겼을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후세 인류가 발견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시설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파내려가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원전 저장 시설에다가 유엔에서 공인한 모든 언어로 이게 위험하니까 다가오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적는 방법도 논의가 되고 있고 예. 그거 말고 천체 달력이나 우주적으로 공용될 수 있는 어떤 언어나 어떤 영상 이미지 같은 거를 활용해서 예.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위험합니다를 알리는 방법도 논의를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림 문자로 그렇죠. 적는 방식이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나 영상을 활용하는 방식도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예. 네. 이거는 근데 그거를 그쪽에서 후세 인류가 알아듣는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핀란드는 이런 시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네. 이게 진짜 안전한지도 궁금하고 좀 짤막하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일단 핀란드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논의 자체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 핀란드가 원전을 운영한 게 1983년부터인데 이때부터 바로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논의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안전하다고 얘기를 설득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안전이 있고 이런 위험이 있다고 안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저장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조차도 납득을 해서 그럴 거면 원전도 더 지으세요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서로 논의가 충분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논의 과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배워야겠죠. 다만 이게 완벽하게 안전한 시설일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10만 년이라는 세월의 특성상 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의 기술과 인류의 지성으로 이게 100% 안전하다고는 누구도 확정할 수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설이다 정도로밖에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처리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공감하는 그렇죠.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취재 수첩은 사용 후 핵연료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